갑작스럽게 눈보라가 몰아쳤다. 하얀 눈이 사방을 뒤덮으며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웠다. 은희는 말고삐를 더 세게 잡아당겼지만 말다솜이는 겁에 질려 콧김을 뿜으며 눈 쌓인 길 한가운데 멈춰 서버렸다. 자, 다솜아,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은희는 추위로 새파랗게 질린 입술로 속삭이며 점점 커지는 두려움을 억눌렀다. 집에는 어린 지민이가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 매서운 바람에 몸을 떨며 은희는 남편 민수가 떠나기 전 어깨에 걸쳐준 낡은 양털 외투를 더 단단히 여몄다. 지금 이 외투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혹한으로부터의 유일한 방패 같았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노란 눈동자가 나타났다. 하나, 둘, 셋. 점점 더 많은 눈동자가 하얀 눈보라를 뚫고 나타났다. 숲속에서 늑대들이 소리 없이 다가와 설매를 반원으로 둘러쌌다. 은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얼어붙었다. 공포가 몸을 사로잡아 마치 얼음 조각상으로 변한 듯했다. 이제 끝이구나. 그녀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생각이었다. 더 이상 민수도 지민이도 볼 수 없을 터였다. 무리의 우두머리, 얼굴에 흉터가 난 거대한 회색 늑대가 이를 드러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은희는 눈을 질끈 감으며 필연적인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시간이 멈춘 듯 영혼의 경계에서 얼음처럼 깨지기 쉬운 순간이 흘렀다. 할아버지, 도시로 이사 가셔야 해요. 여기 혼자 계시잖아요. 지은은 창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를 뚫고 소리쳤다. 엄마랑 저는 걱정돼서 미칠 지경이에요. 민철 할아버지는 굵은 수염 사이로 미소를 지으며 벽난로에서 타닥이는 장작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콘크리트 정글에서 내가 뭘 하겠니? 할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여기 태백산맥에서가 딱 좋아. 공기도 맑고 은희도 여기 무덤에 있잖아. 내가 어딜 가? 창밖의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게 울부짖으며 마치 통나무집 안에 숨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려는 듯했다. 세월에 검게 변한 오래된 통나무집은 삐걱거리며 신음했지만 자연의 위력 앞에서도 굳건히 버텼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미소를 띤 젊은 여성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에요. 할아버지, 지은은 낮은 벤치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곧 70세가 되시는데 겨울에 혼자 어떻게 지내세요? 민철 할아버지는 장작 하나를 벽난로에 던지며 코웃음을 쳤다. 지은아, 나는 평생 태백산맥에서 살았어. 너희 엄마가 태어나기 전부터 30년간 산림관리원으로 일했지. 이 숲은 내 발자국 하나하나를 기억해. 도시의 벽이 이 통나무집보다 나를 더 잘 지켜줄 거라 생각하니?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찾은 사람의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시선을 떨어뜨렸다. 반년 전 그녀는 서울에서 언론학 학위를 받고 고향 강원도로 돌아왔다. 지금은 지역 신문사에서 축제나 공원 보도 같은 소소한 기사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원래 이런 삶을 꿈꾸지 않았다.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마지막 세대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할아버지, 전화라도 충전해두세요. 지은은 가방에서 가져온 식료품을 꺼내며 말했다. 엄마랑 저한테 전화와도 안 받으시니까 혹시 얼어 죽으신 줄 알았어요. 민철 할아버지는 손을 내저었다. 충전한다고. 충전해. 근데 그 전화기 어디 뒀는지 자꾸 잊어버려. 여긴 오지랖 신호도 약해. 차라리 예전처럼 편지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메신저와 영상통화 시대에 종이 편지라니. 신선한 발상이었다. 차 드실래요? 민철 할아버지는 신음하며 일어나 오래된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당연히 마셔야지. 지은은 가져온 식료품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눈길에 차를 마을 가게 앞에 두고 눈밭을 뚫고 걸어왔어요. 주전자가 끓으며 김이 피어올랐다. 할아버지는 낡은 찬장에서 푸른 테두리가 있는 도자기 찻잔을 꺼냈다. 지은은 기억했다. 할머니의 찻잔이었다. 벽난로의 불빛이 벽에 춤추며 집이 살아 숨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숲길 걸어오면서 무섭지 않았니? 민철 할아버지가 갑자기 물으며 지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요즘 늑대들이 배고파서 마을 근처까지 내려온단다. 그의 눈에 묘한 감정이 스쳤다. 고통인지 걱정인지 지은은 읽을 수 없었다. 늑대요? 지은이 되물었다. 아니요, 못 봤어요. 근데 오는 길에 이상한 여자를 태웠어요. 흰 반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늑대에 대해 뭐라고 했지만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민철 할아버지는 찻잔을 든 채로 굳었다. 흰 반코트? 그의 목소리가 팽팽한 줄처럼 긴장으로 떨렸다. 어디서 내려줬니? 지은은 어깨를 으쓱였다. 가게 앞에서요. 거기서 자기가 알아서 간다고 했어요. 이상한 말을 했어요.
늑대를 무서워하면 숲에 들어가지 마라 같은 거요. 민철 할아버지는 천천히 벤치에 앉으며 갑자기 늙고 지쳐 보였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조용히 말했다. 태백에서는 아무도 흰 코트를 입고 다니지 않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거야. 하지만 지은은 초보 기자로서 사람의 말투에서 숨기는 뭔가를 알아챌 줄 알았다. 할아버지, 늑대 이야기 해주세요. 그녀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부탁했다. 민철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허공을 응시했다. 그러더니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미소 지었다. 걱정 마, 지은아. 널 늑대가 건드리진 않을 거야. 그 단순한 말에 지은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40년 전 민철은 군 복무를 마치고 태백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키 크고 어깨 넓은 청년은 맑은 회색 눈으로 숲을 사랑했다. 숲은 그의 두 번째 집이었다. 모든 오솔길과 계곡을 꿰고 있었다. 마을 이장님이 그의 열정을 보고 산림관리원 보조로 일해보라고 제안했다. 어차피 숲에서 낮밤을 보내잖아. 돈이라도 벌어. 그의 가을, 태백의 새 교사 은희가 도착했다. 가느다란 자작나무 같은 그녀는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와 봄잎 같은 눈을 가졌다. 아이들은 그녀를 사랑했고 마을 어머니들은 그녀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다. 할머니랑 어떻게 만났어요? 지은이 벽난로에 장작을 넣으며 물었다. 엄마 말로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곰한테서 구했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그 말에 웃기만 했어요. 민철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무릎을 문질렀다. 오래된 상처가 눈보라 전 늘 쑤셨다. 곰은 없었다. 그가 솔직히 말했다. 너희 엄마가 영웅담을 좋아했지. 은희는 약초를 캐고 있었어. 교사였지만 약초꾼이기도 했거든. 모든 풀의 효능을 알았지. 그녀를 보자마자 내 운명임을 알았어. 로맨틱하네요. 지은이 웃었다. 로맨틱은 무슨. 민철은 손을 내저었다. 50년을 함께 살았고 너희 엄마와 너를 키웠지. 그는 말을 멈췄고 장작 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할머니 돌아가신 후 왜 이렇게 은둔자가 되셨어요? 지은이 조심스레 물었다. 옛날엔 가끔 시내에도 나가셨잖아요. 민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시는 시끄럽다. 지은아, 은희가 늘 말했지. 뿌리를 뽑으면 말라 죽는다고. 내 뿌리는 여기 깊이 박혀 있어. 밖은 어두워졌고 눈보라는 가벼운 눈발로 바뀌었다. 커다란 눈송이가 천천히 쌓이며 세상을 하얗게 덮었다. 들리니? 민철이 갑자기 귀를 기울이며 물었다. 지은은 숨을 멈추고 귀를 세웠다. 멀리서 희미한 늑대의 울음소리가 밤을 갈랐다. 저기 있구나. 민철이 낮게 말했다. 늘 곁에 있어. 늑대요? 지은이 속삭였다. 민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 어둠을 응시했다. 늑대도 사람 같아.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지. 각자의 진실이 있을 뿐이야. 그 말에 지은은 귀를 쫑긋 세웠다. 늑대랑 마주친 적이 있으신 거예요? 민철은 창에서 천천히 시선을 돌려 지은을 바라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결정하려는 듯했다. 있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몇 번이나. 긴 이야기야. 밤에 하기엔 너무 길지. 저 급할 거 없어요. 지은이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눈보라도 멈췄으니 여기서 자고 갈게요. 이야기해주세요. 민철은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하듯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더니 낮고 나지막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35년 전 너희 엄마가 4살 때 일이야. 2월 태백의 겨울이 가장 매서울 때였지. 나무가 얼어 갈라지고 까마귀가 날다 얼어 떨어질 정도였어. 당시 민철은 산림관리원으로 하루 종일 말을 타고 먼 임야를 순찰했다. 그날은 밀렵꾼들이 멧돼지를 노린다는 소식을 듣고 먼 초소를 다녀오는 길이었다. 날씨가 심상치 않았다. 눈보라가 벽처럼 몰아쳤고 바람은 말을 타기 힘들 정도로 거셌다. 그는 늑대골, 사냥꾼들도 피하는 깊은 계곡을 통해 길을 단축하려 했다. 늑대골이라뇨? 지은이 끼어들었다. 그곳은 늑대들의 성지였어. 민철이 고개를 저었다. 그냥 늑대가 사는 곳이 아니야. 마을 어르신들은 그곳 늑대들을 태백의 수호자라 불렀지. 지은은 눈썹을 치켰다. 전설 같은 건가요? 전설이 아니야. 민철이 단호히 말했다. 삶의 진실이지. 잘 들어라. 민철은 말고삐를 잡고 늑대골을 지나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바람에 묻힌 신음소리 같았다. 말을 세우고 귀를 기울였다.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그는 말에서 내려 낮은 소나무에 말을 묶고 눈밭을 헤치며 소리의 근원을 찾았다. 곧 바위 틈에 눈으로 덮인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눈을 치웠더니 민철이 불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얀 늑대가 보였어. 젊고 큰 늑대였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주변 눈은 피로 물들어 있었어. 지은은 차가운 차를 잊은 채 몸을 앞으로 숙였다. 밀렵꾼 짓이었어.
민철의 눈이 분노로 빛났다. 덫에 다리가 끊어질 뻔했지. 빠져나왔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피를 흘리고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은이 조용히 물었다. 버릴 수 없었지. 민철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야생 늑대라 집에 데려갈 수는 없었지만 그냥 두는 건 사람 도리가 아니었어. 그는 외투를 펴고 늑대를 조심스레 감싸 썰매에 실었다. 말이 늑대의 냄새에 겁을 먹었지만 민철은 달래며 집으로 향했다. 밤늦게 도착해 늑대를 따뜻한 헛간으로 옮겼다. 은희는 처음엔 놀랐지만 늑대의 상태를 보고는 약초로 상처를 치료하며 도왔다. 할머니가 반대 안 하셨어요? 지은이 놀라 물었다. 민철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너희 할머니는 특별했어. 지은아, 모든 생명에게 마음을 열었지. 신이 피조물이라며 모든 짐승을 사람처럼 대했어. 은희는 상처를 약초로 씻고 붕대를 감았다. 늑대는 똑똑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저항하지 않았다. 이름을 지어줬지. 민철이 말했다. 하얀데도 회색이라고 불렀어. 어쩐지 어울렸거든. 며칠간 회색이는 헛간에서 꼼짝 않고 민철과 은희가 번갈아 밥을 가져다 주었다. 처음엔 먹지 않았지만 사흘째 되던 날부터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당시 4살이던 지민이는 무언가를 아는 듯 마을의 늑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됐어요? 지은이 물었다. 민철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때는 늑대를 해충 취급했어. 사냥꾼들에게 상금도 줬지. 마을 사냥꾼. 성만이 알았다면 회색이를 쏴 죽였을 거야. 2달 뒤 봄이 오자 회색이는 불안해하며 숲을 그리워했다. 은희가 말했다. 민수야, 자유로운 영혼을 가둬선 안 돼. 어느 아침 민철이 헛간 문을 열자 회색이는 사라졌다. 문 앞에는 회색 돌에 하얀 줄무늬가 있는 늑대의 머리 같은 돌이 놓여 있었다. 회색이가 숲으로 돌아갔다는 걸 알았지. 민철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숲 가장자리에서 하얀 그림자를 찾곤 했어. 그 후에 다시 만났어요? 지은이 물었다. 민철은 낡은 가죽 노트를 꺼냈다. 너희 할머니 일기야. 그는 노트를 건넸다. 읽어봐. 지은은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겼다. 은희의 글씨는 작고 단정했다. 1985년 5월 15일. 오늘 회색이를 봤다. 학교에서 돌아오다 참나무 숲을 지나는데 누가 나를 보고 있었다. 돌아보니 그녀가 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 하얗게 빛나는 늑대. 가까이 오진 않았지만 떠나지도 않았다. 사람처럼 인사했다. 자유로운 삶이 어때? 물으니 내 말을 다 알아듣는 듯 바라보더니 숲으로 사라졌다.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가 나를 보러 온 걸까? 1985년 6월 3일 민철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 먼 순찰에서 늑대굴을 지나다 폭풍을 만났다. 피할 곳을 찾다 회색이를 봤다. 바위 위에 서 있었고 옆에는 흉터난 거대한 회색 늑대와 무리가 있었다. 민철은 그들이 마치 회의를 하듯 보였다고 했다. 회색이가 새 무리의 일원이 된 걸까? 짝을 찾았다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모든 생명은 가족과 집을 가질 자격이 있다. 지은은 일기를 덮었다. 할머니는 정말 회색이가 우리를 이해한다고 믿으셨어요. 민철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믿은 게 아니라 알았지. 은희는 늘 말했어. 사람과 짐승 사이엔 얇은 경계가 있을 뿐 마음이 열리면 그 경계는 사라진다고. 그는 회색이가 단순한 늑대가 아니라 태백의 수호자였다고 믿었다. 그녀는 새 무리의 우두머리가 됐어. 흉터난 늑대와 함께 태백에서 푸른 바위까지 영역을 지켰지. 일기에는 회색이의 흔적이 계속 나왔다. 숲 가장자리에서 보이거나 밤의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집 근처에 발자국이 남았다. 회색이는 사람과 숲을 잇는 존재였다. 1985년 10월 12일 지민이가 숲에서 길을 잃었다. 야생 딸기를 따러 갔다가 헤맸다. 민철과 마을 사람들이 밤새 찾았지만 나는 미칠 듯 두려웠다. 아침에 지민이가 집으로 돌아왔다. 멀쩡했다. 그녀는 하얀 강아지가 길을 보여줬다. 고했다. 민철이 확인한 발자국은 늑대 발자국이었다. 회색이가 지민이를 집으로 인도한 것이다. 엄마가 왜 이 이야기를 안 했어요?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너희 엄마는 어렸을 때라 꿈이나 상상으로 여겼지. 민철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1990년 겨울 이후로 우리는 회색이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했어. 1990년 겨울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은이 일기를 내려놓고 물었다. 민철은 불을 바라보며 긴 침묵을 지켰다. 깊이 묻어둔 이야기야. 지은아, 너희 엄마가 죽을 뻔했던, 그리고 누가 그녀를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1990년 1월.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눈은 허리까지 쌓였고 추위는 벼를 얼릴 듯했다. 은희는 태백에서 30km 떨어진 강릉의 학교에서 생물학을 가르쳤다.
일주일에 한 번 강릉으로 갔다. 그날 학급 회의가 늦어져 어두워질 때까지 머물렀다. 동료들이 눈보라를 피해 하룻밤 묵으라고 했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집에 지민이가 혼자야. 민철도 초소해서 내일 돌아와. 갈게. 말을 준비하고 외투를 단단히 여며 출발했다. 처음엔 순조로웠지만 중간쯤 눈보라가 몰아쳤다. 눈은 윤을 멀게 하고 바람은 죽음의 속삭임 같았다. 민철의 얼굴은 돌처럼 굳었다. 태백의 눈보라는 단순한 날씨가 아니야. 그가 낮게 말했다. 그건 살아있는 존재야. 배고프고 무자비하지. 그런 날엔 늑대들도 필사적이야. 은희는 태백까지 3km를 남기고 있었다. 지민이는 이웃집에 맡겨져 있었다. 갑자기 다솜이가 멈췄다. 몸을 떨며 콧김을 뿜었다. 은희는 혼란 속에서도 무언가를 느꼈다. 오른쪽에서 노란 눈동자가 나타났다. 이어 2개, 3개, 늑대들이 눈보라 속에서 유령처럼 다가왔다. 은희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손은 무기를 찾았지만 교과서 뭉치와 가느다란 채찍뿐이었다. 하느님, 도와주세요. 그녀는 속삭였다. 지민이, 늑대들은 굶주린 모습으로 원을 좁혔다. 우두머리, 흉터난 거대한 회색 늑대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에는 증오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차가운 살이만 있었다. 진짜 두려움이 뭔지 아니? 민철이 지은을 바라보며 물었다. 죽음이 너를 데리러 왔음을 깨닫는 거야. 구원이 없다는 걸 아는 거지. 은희는 자신의 삶이 영화처럼 스쳐가는 것을 느꼈다. 결혼식, 지민이의 탄생, 교실의 아이들, 우두머리가 썰매로 다가왔다. 은희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귀를 찢는 포효가 울렸다. 눈보라마저 잠시 멈춘 듯한 강렬한 소리였다. 하얀 번개가 늑대 무리를 뚫고 들어왔다. 회색이었다. 그녀의 털은 곤두서 2배로 커 보였다. 눈은 분노로 타올랐다. 그녀는 썰매와 우두머리 사이에 서서 방패가 되었다. 두 자연의 힘이 만난 듯했지.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색이와 우두머리, 하얀 것과 회색의 것, 감사와 굶주림. 그들은 서로를 노려보며 원을 그렸다. 두 전사, 두 의지. 나머지 늑대들은 물러서며 고대의 결투의식을 지켜보았다. 회색 늑대가 먼저 뛰어들었다. 그의 이빨이 회색이의 목을 스쳤지만 회색이는 재빠르게 피하며 상대의 귀를 물었다. 눈밭은 그들의 싸움으로 소용돌이쳤다. 은희는 얼어붙은 채 지켜보았다. 회색이가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다. 단순한 영역 다툼이 아니었다. 회색이는 빚을 갚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우두머리의 이빨이 회색이의 털을 뜯었고 눈 위로 핏자국이 번졌다. 하지만 회색이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그녀는 불가능한 점프를 하며 우두머리의 목을 물었다. 둘 다 피를 흘리며 숨을 헐떡였다. 결정적인 순간 회색이의 눈이 우두머리를 뚫었다. 그 눈에는 굴복할 줄 모르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우두머리의 눈에 이해가 스쳤다. 그는 단순한 늑대가 아닌 더 큰 힘과 마주쳤음을 알았다. 긴 순간 그들은 서로를 노려보았다. 눈보라도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못했다. 마침내 우두머리가 고개를 살짝 숙였다. 패배의 인정이었다. 그는 피 묻은 발자국을 남기며 물러났고 나머지 늑대들도 유령처럼 사라졌다. 은희는 말했다. 침묵이 너무 깊어 눈송이가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렸다. 회색이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피가 옆구리와 어깨에서 흘렀지만 눈에는 고통 대신 평온이 있었다. 그녀는 썰매로 다가가 은희를 깊이 바라보았다. 그 눈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인간적인 이해와 지혜가 담겨 있었다. 고마워. 은희는 얼어붙은 입술로 속삭였다. 모든 것에 감사해. 회색이는 눈을 깜빡이며 대답하듯 그리고 마지막 힘을 내어 길을 따라 걸었다. 피 묻은 발자국을 남기며 그녀는 은희를 마을까지 안내했다. 다솜이는 더 이상 겁내지 않고 그녀를 따랐다. 마을 어귀에서 회색이는 마지막으로 은희를 돌아보고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회색이 덕분에 은희가 살아났어.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감사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지켜졌지. 왜 이 이야기를 안 했어요? 지은이 물었다. 누가 믿겠니? 민철이 씁쓸히 웃었다. 늙은 산림관리원의 허풍이라 했겠지. 게다가 회색이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어. 사냥꾼들이 알았다면 그녀를 쫓아 죽였을 거야. 그는 나무 상자를 꺼내 부드러운 천에 쌓인 물건을 건넸다. 지은이 펼치자 늑대의 머리 같은 회색 돌이 나왔다. 은희는 이걸 늑대의 부적이라 불렀지. 이게 있는 한 회색이가 늘 곁에 있다고 했어.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멈추고 세상은 동화처럼 변했다. 반짝이는 눈, 서리로 뒤덮인 나무, 맑은 하늘. 민철이 외투를 걸치고 나왔다. 태백의 겨울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거야. 이 순수함. 지은은 미소 지었다. 밤새 이야기하며
할아버지는 비밀의 무게를 덜어낸 듯 젊어 보였다. 회색이가 아직 살아있을까요? 지은이 숲을 바라보며 물었다. 민철은 고개를 저었다. 늑대는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아. 하지만 어르신들은 특별한 짐승의 영혼은 떠나지 않는다고 믿지. 회색이는 태백의 수호령일 거야. 지은은 생각에 잠겼다. 그럼 제가 태운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흰 반코트 입은 그 사람. 민철은 교활히 웃었다. 누굴까? 지은아. 태백엔 풀리지 않는 비밀이 많지. 지은은 할머니의 일기를 빌려가도 되냐고 물었다.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희가 기뻐할 거야. 근데 뭘 하려고? 책을 쓰고 싶어요. 지은이 말했다. 회색이와 우리 가족, 인간과 자연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요. 1년 후, 민철은 여름해가 지는 크루를 바라보며 마당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지은이 길을 따라오며 웃었다. 그녀는 하드커버 책을 꺼냈다. 표지에는 겨울숲을 배경으로 하얀 늑대 그림이. 제목은 태백의 수호자였다. 헌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태백뿐 아니라 영원한 인간의 가치, 친절, 충성, 감사를 지킨 이들에게. 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았다. 은희가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그들은 황혼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두 번째 출판 계획과 태백의 전설에 대한 새 기사를 말했다. 사람뿐 아니라 누구와 이야기했니? 민철이 장난스레 물었다. 지은은 망설이다 말했다. 작년에 태운 그 여자를 다시 봤어요. 봄에 자포베드닉에서 길을 잃었는데 그녀가 나타났어요. 흰 반코트를 입고 있었죠. 말없이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고맙다고 하려 했지만 사라졌어요. 근데 발자국이 늑대 발자국이었어요. 민철은 미소 지으며 지은의 손을 잡았다. 태백의 수호자들, 지은아, 그들은 늘 곁에 있어. 멀리서 늑대 울음이 들렸다. 그들은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날로 피워야겠다. 민철이 말했다. 나도 도울게요. 지은이 일어섰다. 할아버지, 태백으로 이사 올까 생각 중이에요. 진짜 이야기는 이런 곳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민철은 놀라며 지은을 끌어안았다. 밤하늘 위, 별들 사이에서 새별이 반짝였다. 회색이의 영혼, 숲과 사람을 잇는 영원한 수호자였다. 태백의 전설은 계속된다. 혹한의 겨울, 마을 사람들은 숲 가장자리에서 하얀 그림자를 본다. 눈보라 솟길 잃은 이들에게 흰 반코트를 입은 여성이 나타나 길을 안내한다. 말이 없고 위험을 벗어나면 사라진다. 눈 위에는 늑대 발자국만 남는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각자의 선택이다. 하지만 민철은 늘 말한다. 선행은 사라지지 않아. 가장 뜻밖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중요한 건 그걸 알아보는 거야.